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적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적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겪지 못할 일들을 한 사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늘을 원망도 많이 하고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저 우스울 뿐이네요.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일남일녀 중 막내딸로 자라왔습니다. 다른 흔한 남매와는 다르게 사이도 정말 좋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도 많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항상 세차장을 관리하시느라 집에 안 계셨고 3살 차이 났던 저희 오빠가 아빠처럼 저를 지켜주기도 하고 엄마처럼 밥도 차려주면서 저를 챙겨주었어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 오빠 같은 사람은 정말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오빠를 정말 응원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단 한 번의 싸움 없이 정말 이상적으로 커왔고 부모님도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라 저희를 항상 칭찬해주며 저희를 키워주셨죠. 저희는 걱정 없이 대학도 잘 졸업하게 되면서 오빠는 어렸을 적부터 꿈꿔오던 경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거의 세차장에 나가 계셨고 오빠 또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집에 아무도 없어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젊은 나이에 원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열심히 운영해왔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사랑을 받는지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의 아이들을 향한 진심은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통하게 되었고 입소문이 나서 많은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책임감도 늘어갔고 매사에 욕심이 있던지라 정말 말 그대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워커홀릭이 아니냐며 좀 쉬엄쉬엄 하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으니까요. 부모님과 오빠는 연애라도 해야 하지 않냐며 잔소리를 항상 하곤 했지만 그다지 필요한지도 잘 몰랐고 지금 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요새 결혼은 다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우선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혼은 나중에 연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던 도중 정말 제 연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즈음 제 소꿉친구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소개팅에 나가보라며 하루에 한 번씩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달달볶기 시작했어요. 저와 서로 성격도 딱 맞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저 또한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사람은 또 드물었기에 한번 나가보기로 하죠. 찬바람이 유독 강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소개팅을 하기 위해 코트를 여미고는 카페로 나가게 되었죠. 자리를 둘러보니 한 남자분이 수트를 입고 앉아 계셨고 정말 제 이상형과 가까웠어요. 역시 제 친한 친구는 제 이상형을 아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분은 일반 회계 쪽 회사 다니는 사무직이었고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편견일 수 있고 좋은 시누이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누나 있는 집으로 시집간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항상 시댁과 갈등을 빚더라고요. 그분만 제외하고는 흠잡을 곳 없이 괜찮은 분이셨어요. 매너도 좋았고 대화 나누는 말투, 공감해주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그 남자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제 얼굴을 보러 와준다든지 제 끼니를 걱정해주며 챙겨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셨죠.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30살 때 서로를 만나게 된지라 서로 진중하게 미래까지 생각하며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때문인지 연애를 시작하고 거의 1년 정도부터는 계속 결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누나였기에 먼저 만나 뵙고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먼저 만나지는 못했죠. 혹시 형님 되실 분 내가 먼저 한번 만나 뵈도 돼? 상견례 전에 말이야. 주변 보니까 좀 트러블 있는 애들도 있고 해서 솔직히 나도 먼저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결론하고 해서 오빠랑 내가 헤어지겠다던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말이야. 내 말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이걸 어쩌나. 누나가 지금 1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워낙 만나는 초반이라 누나를 보여주고 말고 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고. 해외에 발령받아서 외국에서 일해. 뭐 아예 그쪽에서 살 수도 있다고도 하고. 누나가 어떻든 뭐가 문제야? 내가 널 잘 지켜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막대먹은 성격 아니니 절대 걱정하지 마. 뭐 자주 볼 사이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누나는 외국에서 해외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무슨 일이 있든 남편은 저를 지켜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큰 걱정 없이 계획대로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0살 초반인 저, 그리고 30대 중반인 남편은 양가 부모님의 큰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신혼부부가 되었죠. 공부방은 저희 신혼집에서 이어서 하게 되었고 친정집과 멀지 않은지라 많은 아이들이 변동 없이 그대로 다니게 되었어요. 또한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더 자리를 잡고 키워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는 조금 늦게 갖기로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아이를 낳느라 고생하는 건 저라며 그 말에 공감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 있어요? 평소에도 전화도 잘 안 하시면서? 딸, 잠깐 집으로 좀 와주어라. 이 서방이랑 잠시 들러. 할 말이 좀 있어. 네 오빠한테는 이미 말은 했는데 큰일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거라. 네, 알았어요. 오늘 아이들 보내고 바로 갈게요. 아빠가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세차장이 잘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엄마 아빠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지 걱정은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께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일을 벌이시거나 문제를 만드실 분들은 아니었기에 별일이 아니겠지라고 하며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는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뭔데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이들 가르치는데 하나도 집중을 못했잖아요. 오늘 아빠 병원에 다녀왔는데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구나. 내가 안 보이기 시작했을 때 병원을 미리 들러서 체크를 해봤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지 뭐. 아니, 백내장이요? 아니 어쩌다가 원래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냥 노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경을 못 썼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신경을 좀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오늘 안과 가니까 중증처럼 말을 하기에 우선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는 왔단다. 노인 백내장이라 그렇게 수술비는 비싸지 않을 거야. 수술비가 문제예요? 아빠가 빨리 나으시는 게 문제지. 그래도 수술로 해결되니까 다행이네. 더 놔두고 묵혀놨으면 그거 실명까지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와, 놀래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는 세차장을 너가 좀 맡아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아빠, 저 지금 공부방 하고 있잖아요. 세차장 제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공부방도 벅차기도 하고요. 몰인 건 아는데 단골들도 많고 이미 엄마 아빠가 젊을 때부터 해온 거라 좀 놓기가 쉽지 않구나. 관리인을 두고 사람을 두고 운영하면 어떻니? 엄마 아빠는 그냥 이젠 아이도 있고 그냥 시골에서 살고 싶구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아.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열심히 고생하신 거 알죠? 세차장 지금 자리 잘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우선 알겠어요. 몸 잘 챙기세요. 들어보니 아빠의 눈에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 세차장은 운영이 힘드시다는 말씀이었어요. 열심히 읽어놓은 곳이라 정이 많이 드셨는지 문을 닫고 싶으시진 않으셨고 젊은 제가 이어서 잘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셨죠. 며칠을 남편과 함께 상의해본 끝에 저는 그대로 공부방은 공부방대로 진행을 하고 밤에 진행하는 고등부는 수업을 빼버렸어요. 오후 5시 정도부터는 세차장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저 또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세차장을 한번 젊은 색으로 바꿔보고 싶기도 했고 아빠의 부탁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평생 사시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였기에 저 또한 마음이 자꾸 쓰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한 곳에서는 원장님, 한 곳에서는 사장님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더욱 바쁘게 살아가게 되었죠. 시댁에도 아버지가 하시던 세차장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님, 시아버지는 정말 좋으셨던 분인지라 아버님께 눈이 좋다는 음식들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지내면 지낼수록 100점 만점에 100점인 시부모님이셨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도 제 소중한 복이겠거니 싶었고요. 저는 그 와중에 세차장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냥 단골 위주로 운영하시던 세차장이라서 시설이 조금 낡기도 했던지라 아예 리뉴얼을 해서 시스템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리저리 뛰면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듣고 하며 저는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고 프리미엄 세차장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자동차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신 전문가들로 직원을 구성했죠. 세차장뿐만이 아니라 차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요. 1:1 상담도 진행했던지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다고 예상했지만 그만큼 수요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모르게 확신이 생겼달까요. 요즘은 차를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으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은 찾아오는 사람도 문의를 주는 사람도 많이 없다가 SNS를 통해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 그만큼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명 금수저라고 불리는 20, 30대 고객층이 몰리게 되었고 전문성도 인정받아서 믿고 맡기는 세차장이 되어버렸죠. 말 그대로 세차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차를 관리하는 곳이 된 것이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엄마 아빠도 운영하실 때부터 계셨던 단골 손님분들은 우선적으로 당연히 챙겼고 더 잘해드리려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에 엄마 아빠도 시골에서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남편도 저도 젊어서 그런지 더욱 도전정신이 생겨났고 한번 제대로 사업을 확장해보기로 합니다. 유진아, 세차장이 이렇게 잘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 뭐야. 이런 날이 오다니 너가 너무 고생이 많았네. 그때 우리 아버님 세차장 받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잖아. 받길 잘했던 것 같아. 우리 며칠 안에 고민했던 거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오빠가 옆에서 잘 버티고 날 지지해준 덕분이야.
공모방도 신경을 못 썼는데도 많이 믿어주고 맡겨주시고 세차장도 24시간인데 예약이 꽉 차 있으니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있겠어? 유준아, 우리 한번 좀 더 키워보자. 이 아이템 정말 좋은 것 같아. 요새 젊은 친구들도 다 차 끌고 다니고 관리도 얼마나 꼼꼼히 하는데 정보도 많아서 똑똑하기도 하고 그만큼 좋은 것엔 크게 투자를 한다니까? 한 번만 더 넓혀보자. 남편은 더욱 욕심을 냈고 저도 그냥 동네에서 하기는 아까웠던지라 한 번 더 크게 확장을 해보기로 합니다. 지금도 멀리서 저희 세차장을 찾아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멀지 않은 지역에 프리미엄 세차장 2호점을 또 내게 되었고 그것 또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아이템이 잘 먹혔나 봐요. 운도 시기도 잘 따라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프리미엄 세차장이라 가격대는 높은 편이었지만 비싼 외제차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점점 더 관리할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방까지 함께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저는 공부방을 닫고 세차장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했죠. 지금도 2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을 했기에 믿어주던 학부모님들께도 죄송하지만 이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처럼 꼼꼼히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제 세차장은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인기를 얻었고 매스컴에도 자주 출연하는 세차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 5호점까지 더욱 확장을 했죠. 공부방을 작지만 운영했던 경험도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제 장점이 적절히 잘 스며든 것 같았어요. 또한 전문가분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만큼 잘 대우해드리려고 노력했죠. 서로 사장과 직원 관계도 잘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나 잘 될 줄 알았을까요? 엄마 아빠는 시골에 계셔서 많이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덕분에 단골 손님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꾸준히 용돈을 보내드렸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또 다른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던 와중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갑자기 신우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부터 너무 만나 뵙고 싶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는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처음 뵙는지라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가득이었고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신우이에 대해서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던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인 시부모님, 그리고 저를 항상 공주처럼 여겨주던 남편이라서 신우이도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섣부른 판단이었지만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저는 신우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정이 있어서 그날은 오지 못해 저 혼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결혼한 지도 꽤 되었는데. 외국에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외국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한국에 잘 오셨어요. 안녕 올게. 만나서 반가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야무지게도 생겼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며? 그래 뭐 젊었을 때 고생한다고 하지 않니? 네, 사업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긴 하네요. 잘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잖아. 세차장 하는 거 아니야? 외국에서는 그거 사업으로 치지도 않는데 여기는 사업으로 치는구나? 아하, 혹시 내 동생 고생시키거나 그러는 건 아니야? 손으로 차 닦아라 뭐해라 그러면서 말이야. 혹시나 외국 가게 되면 사업한다고 하지마. 비웃어. 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세차장에 들릴까 말까 해요. 그리고 세차장도 사업이죠. 오해 아니에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형님. 나 외제차 하나 있거든. 이번에 필요해서 새로 뽑았어. 비싼 거라고 놀랄 필요는 없고 어차피 매출이나 올려줄 겸 너희 가게 가려고 했었거든. 그거 세차랑 좀 해줘.
내가 가져다 주면 되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런 작은 세차장이 어디 서울센터에 있을 리는 없고. 세차장? 젊은 사람들이 세차장이 뭐야? 주소 보내드릴게요. 진우이는 시어머님으로부터 제가 그냥 세차장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냥 동네의 작은 세차장을 생각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처음부터 외국에서는 세차장을 사업으로 치지도 않는다느니 남편 손으로 세차하게 하지 말라느니 얼토당토하는 말들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죠. 저는 크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작은 세차장은 사업도 아닌가요? 사장이 있고 손님이 있고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으면 사업인 거 아닌가요? 정말 사람을 엄청 깔보고 무시하더라고요. 무슨 외제차라고 세차를 해달라는 건지. 저는 하루에도 최소 20대 이상의 최고급 외제차를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나 싶어 그냥 말을 말자고 생각했고 그날은 제가 표정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머님도 늦게 오셔서 제가 신우이와 나눈 대화를 들으시지 못하기도 했고요. 마지막까지 제가 작은 사업체를 집착을 해서 남편을 고생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날 또한 너무 바빠 남편과 신우이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또 없었고 지혜만 엿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우이에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옳게 해. 나야. 아니 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말이야. 세차장이 그래서 어디야? 사실 나 아무 데서나 세차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 이거 비싼 외제차라서 말이야. 그래도 뭐 한번 해보지 뭐. 올케가 세차장을 운영한다는데 그래도 한번 가서 해봐야지. 한 번에 얼마야 올케? 1,000원? 주의하면 쿠폰 주고 그러지 않나? 1,000원 말고 내가 10,000원 줄게. 밥이나 사던지. 형님, 죄송한데 형님 차 그때 말씀하신 그 외제차인가요? 맞아 그거야. 왜? 너무 비싸면 좀 부담스럽나? 처음 보지 그런 차. 아니요 형님. 그렇게 싸구려 외제차는 올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무슨 10,000원 주시면서 밥을 사라고 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싸구려 외제차. 야, 너 이게 얼마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새로 들어온 올케라고 해서 오냐오냐 좋게 생각해줬더니만 아주 웃기네 진짜. 그러면 한번 와보시던지요. 미리 이틀 전에는 예약해야 하는데 특별히 한번 넣어드리긴 할게요. 대신 새벽 4시에 오셔야 해요. 자리가 그때밖에 없네요. 싸구려 외제차인데 특별히 넣어준 거라 새벽에 몰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쪽팔리실까봐 배려해드린 거예요, 형님. 여기 비싼 차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뭐? 너무 얼마나 대단한 세차장을 하는데 그렇게 난리인데. 거짓말도 정도껏 쳐야지. 동네에 사는 것 가지고 유나는. 그리고 무슨 세차장이 새벽 4시에 예약을 해서 가는데. 세상 사람 붙잡고 물어봐. 그런 곳이 있는지. 네 형님, 세상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요 주변은 다 아니까. 1대1로 1시간 동안 상담하고 봐드려서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에 진짜 오래 계셨네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시는 거 보니. 외제차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빌빌기고 그러던 시대는 지났어요, 형님. 홈페이지 보내드릴 테니까 후기나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세차장인지 사진이나 좀 보시고요. 어느 지점으로 오시겠어요? 5군데나 있어서. 그래도 제일 싸게 먹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5군데 세차장이 있다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손윗 사람인 거 몰라. 끊겠습니다 형님. 너무 바빠서요. 아무도 없는 새벽 4시에 오실 때 연락주세요. 형님은 그냥 주유소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세차장을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참으려 했고 잘 참는 성격이었는데 1,000원 말고 10,000원 준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굴욕적이었는지요. 저는 그렇게 바로 세차장 5군데 주소와 세차장 홈페이지를 모두 보내주었고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과 후기까지 모두 신우이의 문자로 보냈죠.
놀랐을 거예요. 아예 자기가 생각하던 곳이랑 달랐을 테니까요. 그 뒤로는 전화도 오지 않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고 씩씩대고 있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남편도 이 일은 알고 있어야 했고 저는 솔직하게 있었던 일 모두 말을 했어요. 여보, 그게 다 사실이야. 누나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말도 안 돼. 미안. 내가 올케인데 참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순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나뿐만 아니라 오빠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 괜히 가정에 분란 일으킨 건 아닌지 미안해. 시어머님께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가 미안해? 누나한테 똑바로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야지. 근데 너무 잘했어. 잘 말했어 아주. 예전부터 그런 기질이 보였었는데 말이야. 사람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 가르고. 내 와이프한테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우리 엄마한테도 누나한테 화냈으면 화냈지 너한테는 화 안 내. 오히려 잘했다고 하실 거야. 아무리 몰랐어도 그렇지.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 그것도 처음 본 올케한테. 내 말이 외제차 하나 뽑았다고 유삭 떨기는 요새 돈 많아도 외제차 안 뽑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말이야.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세상은 지났잖아. 괜찮아 유진아. 난 항상 너 편이고 평생 너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맹세하고 결혼했잖아. 남편은 오롯이 제 편이 되어주었고 항상 그랬듯이 저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주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화내주었고 신우이한테 전화해서는 그딴 말 못하게 한다는 걸 제가 말렸죠.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너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인터넷 게시판에 저희 세차장을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이걸 봐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은 써놨어. 진짜 어떡하지? 화나 죽겠는데. 뭔데 봐봐? 얼른. 우리 세차장 얘기야. 글을 살펴보니 저희 세차장 이야기가 맞았고 제목 자체가 사장의 인성을 폭로한다. 세차장의 비밀을 폭로한다 라는 글이었어요. 글 내용 자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이었죠. 글을 읽어보니 제가 학연 지원으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진들은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은 인맥으로 취업을 하고 있어서 낙하산들이 많다라는 글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세차장 안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데워서 이용하고 있다고 적어두었고 이용 금액은 원래 가격보다 몇 배는 뻥튀기해서 받고 있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지는 글이었어요. 읽는 내내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저희 세차장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글을 적어두었고 법적으로 고소당할 준비까지 다 하고 글을 적어내려간다고 써놨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인 글이었어요. 저는 학연 지원으로 세차장을 운영한 적이 없었어요. 100% 능력순으로 고용을 하고 있었죠. 낙하산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면접 시 서류는 이름과 주소를 가리고 통과를 시켰고 면접 시에는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녹화해두곤 했죠. 전 정말 세차장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좋은 대학보다는 많은 지식, 차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보았거든요. 이용 금액은 인건비 제외하면 거의 남지도 않았고 카페는 위생등급 우수를 받은 상태이기도 했기에 자신도 있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응모였어요. 이 글을 누가 쓴 거야 오빠?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언제 낙하산으로 사람들을 썼어. 카페는 더럽다는 게 뭔 소리고. 유통기한도 얼마나 꼼꼼히 확인하는데 폐기하는 거 많은 거 오빠도 알잖아. 말도 안 돼. 이건 혹시 그 경정업체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 세차장에 와보고 뭐 적고 했었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다 적어놨는데. 고소하자. 고소해. 잠시만.
머리 아파. 이거 댓글을 봐봐. 진짜냐고 다들 경악을 하고 있어. 당장 우리도 입장문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부터 해야 하는 거지? 내야지. 이건 법적으로 가야 할 문제 같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우왕좌왕 할 시간이 없다고. 참나. 이게 진짜 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쩐지 어제 꿈이 뒤숭숭하더라니. 내가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볼게. 경찰이니까 도움을 주겠지. 잠시만. 저희는 이 모든 게 경쟁업체의 짓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장 변호사를 알아보면서 고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도움도 요청했고 오빠는 제일 우선으로 제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할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동안 그 글을 쓴 사람의 IP도 추적을 하기로 했고요. 사람들은 입장문을 내지 않은 우리를 보고는 그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는지 평점 테러를 하지 않나 모든 지점은 전화 테러도 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평점들과 글들도 모두 기록해두기 시작했죠. 아예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했어요. 예약 전화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더 이상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허위 사실이고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요. 악성 댓글도 모두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날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통스럽네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원형 탈모처럼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죠. 제가 어떻게 다 이루고 넣은 세차장인데 밤새 공부밤하고 함께 병행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키워온 세차장이었으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시작한 만큼 저는 깨끗하게 더욱 꼼꼼하게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5군데나 되어서 제 손이 닿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동시에 5군데를 모두 찾아가서 관리할 수 없죠. 다만 저는 매니저들을 모두 믿고 있었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기에 저 말들은 모두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시부모님도 모두 알게 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모두 알게 되셨죠. 모두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뜨셨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IP 추적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빠에게서 전화가 드디어 왔습니다. IP 추적을 했고 용의자를 특정했다면서 경찰서로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유진아, 얼른 경찰서로 와봐. 지금 내 눈앞에 있어. 뭐 오빠, 진짜야. 알았어, 지금 갈게. 누군지 궁금하기도 했고 갑자기 또 화가 올라와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경찰서로 향하기 시작했죠. 누가 제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들어간 경찰서에서 만난 용의자를 보고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형님 신우이였어요. 남편도 정말 많이 놀랐는지 한참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형님? 아니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정말 형님이시라고요. 응. 아니 왜요? 형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가 먼저 날 무시했잖아. 나 정말 외국에서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힘든 일 다 겪었었다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볼까 했는데 너가 날 무시했잖아. 아니 형님, 형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1,000원 줄 거 10,000원 준다고 하질 않나. 비싼 외제차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하질 않나. 외제차 처음 보지 않냐면서 젊은 사람이 무슨 세차장이나 하고 앉아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본인이 하신 건 생각을 못하세요, 형님? 그래요, 미안하다. 너무 얄미워서 그랬다. 됐어? 빨리 고소 취하나 해. 형님, 왜 허위 사실을 적으셨어요? 왜요? 화가 나셨으면 차라리 저한테 욕이나 하시던지. 이게 다 뭐예요, 집안에서? 그니까 그냥 고소 취하하라고. 네 형님 감옥 들어가는 꼴 보고 싶어. 제정신이야? 너 남편이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두고 볼 것 같아. 그 순간 옆에 그대로 서 있던 저의 남편이 갑자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대로 고소 진행할 거야.
너네 지금 제정신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다 적어놔서 우리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알기나 해. 전화하고 찾아와서 욕을 퍼붓는 사람들도 다 있고 우리 제대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어. 노나나 나나 여는 여기까지야. 그런 줄 알아. 합의금 내던지 마음대로 해. 용서할 생각 전혀 없어. 엄마 아빠께는 내가 말씀드릴 거야. 창피한 줄 알아. 그 나이 먹고. 저는 집안 시끄러울까봐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남편은 절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옆에서 말을 다 듣고 있더니 고소로 그대로 다 진행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 결정을 그대로 따랐고 시부모님께서도 충격을 크게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고소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딸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몸도 안 좋아지게 되었고 고소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두 도맡아서 하기로 했죠. 남편은 작년 매출 현황과 올해 매출 현황을 보여주며 저희 매출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제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요. 그렇게 꽤 큰 돈이 요구되었고 시누이는 그날 바로 전화가 와서는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야 옳게 상처가 컸지. 미안해. 다 내 열등감에서 시작된 거였나 봐.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불안했어.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형님,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내 동생 지금 나 다 차단해서 연락을 안 받아. 영 끊을 작정인 것 같아. 사실 나 그 외제차 다 리스야. 월에 200 넘게 나가고 있어. 합의금 내면 나 아무것도 없어. 카포 알지? 나 차 없으면 시체야. 이번만 좀 어떻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은혜 갚으면서 반성하며 살게.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전화 받지도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옳게 마음이 풀릴까? 내가 지금 집으로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참나, 담당도 못하실 거면서 왜 외제차를 뽑으셔서는 또 그거 가지고 왜 저한테 그렇게 으스대셨어요? 사람 무시하시고 정말 잘못하셨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 좀 해줘. 집으로 찾아오시긴 어딜 찾아오세요. 저희가 가족이던가요? 전 남편을 온전히 믿고 있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든 감옥에 들어가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세요. 합의금을 크게 제한하시던지요.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는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연락을 받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가 울부짖던 외제차는 모두 대출받아서 구매한 리스였고 월 200만 원 넘게 비용이 나가고 있었어요. 본인 욕심내서 구매한 거였죠. 그 이후 시누이는 일이 커지는 게 싫었는지 합의금을 제한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들어보니 차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그 뒤로 딸을 잘못 키워서 저한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하셨고 시부모님께는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잘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인터넷에도 합의금에 대한 내용과 결과 서류를 모두 적어 올렸습니다. 사실 매출이 원상대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식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제가 운영하던 대로 정직하게 저는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다시 믿어주고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시누이는 갈 곳이 없다면서 시부모님께 세 사람 된다고 하며 매일 문 앞에서 빌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아직 완전히 받아주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고요. 관계 회복이 완전히 되기엔 그쪽도 시간이 걸려 보였어요. 남편은 아예 누나와 연을 끊어버렸고 현재도 시댁에 갈 때는 시누이가 집에서 나가서 딴 곳에서 머물며 저희를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시누이를 볼 생각은 전혀 없고 부모님만 잘 챙겨드리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제 편인 남편이 있어서
저는 든든하게 또 세상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정말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게 꼭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더군요. 앞으로 저는 항상 그랬듯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